오늘 이 이야기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17명의 목숨을 구한 미스터리한 사건의 전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박광배의 알람이 울렸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소리로 그의 하루를 깨우는 알람 소리였죠. 박광배는 눈을 비비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64년의 세월이 그의 얼굴에 주름을 새겨놓았지만 버스 기사로 살아온 수십 년의 세월은 그의 몸에 시계를 심어 놓았습니다. 여보, 도시락 준비했어요. 부엌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광배는 묵묵히 세수를 마치고 버스 기사 시절 입던 깔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은퇴했지만 그의 옷차림만큼은 현역 시절과 다름없었죠. 작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루한 하루지만 이게 사는 거지. 아침 식사를 마친 박광배는 아내가 정성스럽게 싸준 도시락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산자락을 감싸듯 자리 잡은 마을은 아직 고요했습니다. 간간이 닭 우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만 들려올 뿐입니다. 박광배는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걸어 차고지로 향했습니다. 광배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차고지 관리인 최 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버릇이라. 박광배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을 버스는 낡았지만 박광배의 손길로 항상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퇴 후 고향 마을로 돌아와 무보수 봉사로 마을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런 박광배를 존경했지만 그의 무뚝뚝한 성격 때문에 쉽게 다가가지 못했죠. 6시 30분 첫 정류장에 도착한 박광배는 엔진을 켠 채 첫 승객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아침 첫 손님은 김 여사였습니다. 72의 나이에도 매일 시장에 나가 채소를 파는 열정적인 노인이었죠. 아이고, 광배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김 여사가 환하게 웃으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박광배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김 여사의 밝은 에너지가 좋았습니다. 이어서 초등학생 넷이 제잘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매일 아침 이 아이들을 태우는 일이 박광배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들이 활기차게 인사했습니다. 응,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야 한다. 박광배는 평소보다 조금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마을을 돌았습니다. 익숙한 길, 익숙한 사람들. 하지만 오늘따라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이 유독 검게 몰려 있었습니다. 비가 오려나? 박광배는 생각했지만 날씨는 그의 일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버스를 운행했으니까요. 5번째 정류장, 오전 7시 15분. 박광배는 버스를 세우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한 노인이 천천히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은 총명했죠. 80대로 보이는 그 노인은 도화 노인이라 불리는 마을의 특이한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지만 어디 사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한 인물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광배가 기계적으로 인사했습니다. 도화 노인은 대답 없이 뒷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평소 이 노인은 혼잣말만 중얼거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전혀 응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이상한 노인이라 부르기도 했죠.
버스가 출발하려는 찰나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사 양반, 오늘은 그 산길 타지 마. 돌아가. 박광배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평소 말이 없던 도화 노인이 처음으로 자신에게 말을 건넨 것입니다. 그는 백미러로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화 노인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고 그 순간 박광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노인의 눈빛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박광배가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도화 노인은 다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다시 혼잣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죠. 마치 방금 전의 말은 환청이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박광배는 고개를 저으며 버스를 출발시켰습니다. 웃기는 소리. 산길 말고 어디로 가란 말인가. 우회로는 시간이 2배는 더 걸리는데. 하지만 버스가 달리는 내내 도화 노인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눈앞의 도로는 익숙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박광배는 중얼거렸습니다. 8번째 정류장에서 정승호가 버스에 올랐습니다. 마을의 청년회장인 그는 항상 급한 걸음으로 버스를 타고 늘 불평을 하는 인물이었죠. 아이고, 박 기사님. 오늘도 느리게 운행하시네요. 전 회의가 있어서 빨리 가야 하는데. 정승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박광배는 무시하고 묵묵히 운전했을 테지만 오늘은 마음이 심란했습니다. 도화 노인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오늘은 그 산길 타지 마. 돌아가. 무슨 뜻일까요? 단순한 노인의 헛소리일까요? 아니면 기사님, 왜 그렇게 생각에 잠겨 계세요? 옆자리에 앉은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박광배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버스는 계속해서 마을을 돌았고 승객들은 하나둘 내리고 탔습니다. 하지만 도화 노인은 계속 버스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버스가 산길로 향하는 갈림길에 다다랐을 때 박광배는 백미러로 다시 한번 도화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입가에는 미세한 떨림이 보였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박광배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직감적으로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지만 수십 년간의 운전 경력에서 미신 따위를 믿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40년 운전 경력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었죠. 산길 초입에 접어들 때였습니다. 박광배는 여느 때와 같이 핸들을 꽉 쥐고 익숙한 커브길에 진입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버스의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탁탁 툭. 그리고는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왜 이러지? 박광배는 당황했습니다. 버스는 속도가 줄어들며 천천히 길가에 멈춰 섰습니다. 승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정승호가 가장 먼저 불평을 터뜨렸죠.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회의에 늦겠네요. 박광배는 서둘러 운전석에서 내려 엔진룸을 확인했습니다. 엔진은 멀쩡해 보였습니다. 기름도 충분했고 평소와 다를 바가 없었죠. 그는 수십 년간의 정비 경험을 총동원해 문제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그때 갑자기 도화 노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그 산길 타지 마. 돌아가.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박광배는 다시 버스에 올라 승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에는 불안함이 서려 있었고 김 여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전을 위해 우회로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시간이 2배는 더 걸릴 텐데. 정승호가 화를 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 안전이 우선입니다. 박광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시동을 다시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엔진은 아무런 문제 없이 부드럽게 작동했습니다. 마치 방금 전의 고장은 없었던 일처럼 말이죠. 박광배는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더욱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버스는 천천히 후진한 후 갈림길에서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평지를 돌아가는 우회로는 시간이 더 걸리긴 했지만 박광배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백미러로 본 도화 노인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안도의 표정인 듯 했습니다. 우회로를 달리는 동안 승객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승호는 계속해서 시계를 보며 한숨을 쉬었고 아이들은 창밖의 풍경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김 여사는 조용히 박광배를 지켜보고 있었죠. 기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하신데. 김 여사가 물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박광배는 짧게 대답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계속해서 도화 노인의 말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우회로를 타고 한참을 달렸을 때였습니다. 버스 안의 라디오에서 갑자기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입니다. 현재 서울 외곽 산악지대에서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차량 2대가 매몰된 것으로 보이며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버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박광배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산사태. 혹시 자신이 가려 했던 그 산길은 아닐까요? 만약 그랬다면 지금 이 버스와 모든 승객들은 설마. 그의 입에서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우회로를 따라 마을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을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급하게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몇몇은 산길 쪽을 가리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광배는 버스를 정류장에 세우고 승객들을 내려주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김 여사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산길에 대형 산사태가 일어났대요. 지금 차량 2대가 매몰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광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평소 다니던 바로 그 산길이었습니다. 만약 도화 노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평소처럼 그대로 갔다면 생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무너졌대요? 박광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대우 약수터 근처 커브길이래요. 토사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다고. 박광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대우 약수터 근처 커브길. 그곳은 그가 매일 지나던 곳이었고 오늘도 약 20분 전에 지나갔어야 할 곳이었습니다. 만약 산길로 갔다면 정확히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마을 회관 앞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속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박광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화면 속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길 한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구조대원들이 필사적으로 매몰된 차량을 찾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3명으로 추가 사상자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운서의 침통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광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는 근처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버스에는 17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산길로 갔다면. 기사님, 괜찮으세요? 김 여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그저. 박광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버스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의 해맑은 웃음소리, 장난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그 외 모든 승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가 그 길로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김 여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광배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하나둘 그의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사님, 어떻게 알고 우회로로 가셨어요? 한 승객이 물었습니다. 박광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가 우회로를 택한 것은 순전히 도하 노인의 경고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말해도 믿을까요? 그는 40년 동안 합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미신이나 예언 같은 것을 믿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은 그의 모든 믿음을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노인. 박광배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도하 노인이 말했어요. 오늘은 산길 타지 말라고. 사람들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누군가가 작게 숨을 들이켰고 다른 누군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도하 노인이요? 누구 말씀이세요? 한 청년이 물었습니다. 오늘 버스에 타신 80대쯤 되신 노인분. 박광배가 설명했습니다. 그 노인.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뭐라고요? 박광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뒷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공기 중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김 여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도하 노인이라면 제가 알기로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산길에서 홀로 버섯을 따다가 사고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오늘 아침에 버스에서 봤어요. 박광배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 노인이 어디 계시나요? 한 마을 주민이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박광배는 정신을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도하 노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승객들 중에도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 중에도 그 노인은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버스에 계셨는데 박광배는 당황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져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이다라고 속삭였고 또 어떤 이들은 미신이야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박광배의 선택이 17명의 목숨을 구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박광배가 도하 노인의 예언을 듣고 산사태를 피했다. 마을 버스가 도하 노인의 영혼에 의해 구해졌다. 도하 노인이 환생했다. 온갖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퍼져나갔습니다. 박광배는 그날 오후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버스 운행을 마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이 없는 그의 모습에 승객들은 조용히 그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마지막 운행을 마치고 차고지로 돌아오는 길 박광배는 기계적으로 핸들을 잡았습니다. 마음은 온통 도하 노인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었죠. 정말 그 노인이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나에게 경고를 준 것일까? 그리고 왜 하필 오늘? 차고지에 도착한 박광배는
평소처럼 버스를 깨끗이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화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서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노끈으로 엮인 작은 부적이었습니다. 그 부적에는 흙이 묻어 있었고 희미한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산신령, 보살피다. 박광배는 글자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 부적은 어떻게 여기에 있는 걸까요? 도화 노인이 남긴 것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장난일까요? 그는 부적을 주머니에 넣고 버스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박광배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차가웠습니다. 그는 문득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산은 수십 년간 그가 버스를 운전하며 바라본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산이 마치 살아있는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쳤나? 박광배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리며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한 그를 맞이한 것은 놀란 표정의 아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 있었다면서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당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산사태가 났는데 당신이 다른 길로 가서 모두를 구했다고. 그냥 우연일 뿐이야. 박광배는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우연일까요? 정말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남편의 얼굴에서 그녀는 처음 보는 표정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과 혼란, 그리고 깊은 사색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밥부터 먹어요.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식사는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이 작은 식탁을 채웠습니다. 박광배는 기계적으로 음식을 입에 넣었지만 그의 생각은 온통 오늘 있었던 일들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도화 노인의 경고 말투, 그 깊은 눈빛, 산길 입구에서 갑자기 꺼진 엔진, 그리고 그 시간에 일어난 산사태.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말한 도화 노인의 죽음. 모든 것이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긴 박광배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여전히 산사태 소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망자는 3명, 부상자는 5명이라고 했습니다. 그 화면을 바라보는 박광배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그 길로 갔다면, 우리 모두가. 그는 포켓에서 부적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노끈으로 엮인 이 작은 부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부적 위에 묻은 흙은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나온 것처럼 촉촉했습니다. 그는 부적을 손으로 문지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창문에서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박광배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갔습니다. 창문 밖은 어둠으로 가득했고 바람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창문에 묻은 흙이 보였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흙 묻은 손으로 창문을 두드린 것처럼 말이죠. 여보, 무슨 일이에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박광배는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박광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의 사건들을 계속해서 되새겼습니다. 그는 합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미신이나 귀신 이야기를 믿지 않았죠.
하지만 오늘 일어난 일들은 그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세계관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도화 노인이 나를 찾아온 걸까?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박광배는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핸들을 잡아온 거친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오늘 17명의 생명을 구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래. 이유가 무엇이든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 거야. 그는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도화 노인이 자신을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노인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밤은 깊어갔고 박광배의 생각은 계속되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박광배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탓에 평소보다 더 피곤한 모습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소처럼 정확히 5시에 일어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버스 기사의 책임감은 밤새 떠오른 의문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오늘도 가시나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박광배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집을 나서기 전 어제 발견한 부적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왠지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 안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비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부적에서 일종의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마을로 나가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어제의 일이 마을 전체에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외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다른 이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광배 씨. 누군가 그를 불렀습니다. 돌아보니 마을의 노인회장인 김만덕 씨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85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하고 지혜로운 마을의 어른이었습니다. 어제 일 들었네. 대단한 일을 해냈어. 김만덕 회장이 박광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박광배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운? 그것보다는 조상들의 도움이라고 봐야지. 김만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마을의 옛날 전설 하나 알고 있나? 박광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 마을에서 태어났지만 젊은 시절 도시로 나가 일하다가 은퇴 후에야 돌아왔기 때문에 마을의 옛 이야기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김만덕 회장은 그를 마을 회관으로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이 마을엔 길을 막는 신령이 있었다네. 마을 사람들이 위험한 일을 당할 때면 나타나서 길을 막았다지. 특히 마을 버스가 다치지 않게 도운다는 전설이 있었어. 박광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게 도화 노인과 관련이 있을까요? 도화 노인. 김만덕 회장은 눈을 깊게 감았다 떴습니다. 그분은 우리 마을에서 산신령을 모시던 마지막 제관이었다네. 이른 평생을 산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산의 기운을 읽는 분이었지. 돌아가시기 전에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 내가 떠나도 마을 사람들을 지켜주마라고. 박광배의 머릿속에 어제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도화 노인의 깊은 눈빛, 그 단호한 경고, 그리고 주머니 속의 부적. 그는 조심스럽게 부적을 꺼내 김만덕 회장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버스에서 찾았습니다. 김만덕 회장의 눈이 크게 커졌습니다. 이것은 도화 노인이 생전에 만들던 부적이네. 어디서 찾았나? 도화 노인이 앉았던 자리에서요. 김만덕 회장은 몸을 떨었습니다. 광배 씨.
자네는 조상의 전령을 받은 거야. 도화 노인이 저승에서까지 우리 마을을 지키려 한 거지. 박광배는 말없이 부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동안 그는 단순히 버스를 운전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그는 마을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도 될까요? 박광배가 물었습니다. 김만덕 회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희망이 필요하네. 산사태로 슬퍼하는 이 마을에 위안이 될 거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는 아침, 박광배는 여전히 마을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그의 표정이 더 부드러워졌고 승객들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도화 노인의 일을 겪은 후 박광배는 자신의 일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박광배를 단순한 버스 기사가 아닌 마을의 수호자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버스에 오르는 승객들은 그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고 간혹 작은 선물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광배 씨, 이거 제가 만든 도시락이에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김 여사가 환한 미소와 함께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배는 이제 미소로 화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의 산사태 이후 마을 사람들은 도화 노인과 산신령의 이야기를 자주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미신이라 말했지만 대부분은 그 이야기를 경외심을 가지고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박광배의 버스에 타고 있던 17명의 승객들은 그 이야기를 깊이 믿었습니다. 기사님, 덕분에 우리가 산 거예요. 매일 아침 초등학생들이 박광배에게 말했습니다. 이전에는 항상 불평하던 정승호도 달라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버스의 속도에 대해 불평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광배의 신중함을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박 기사님, 천천히 가셔도 됩니다.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정승호가 어느 날 말했을 때 박광배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버스 안에는 이제 도화 노인의 사진이 작게 모셔져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제안으로 만든 작은 기념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박광배가 발견한 부적이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습니다. 버스가 산길을 지날 때면 박광배는 항상 그 사진과 부적을 바라보며 묵념을 했습니다. 그날 비가 내리는 오후 3시. 박광배는 평소처럼 마지막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승객들은 모두 내리고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앉아있는 한 노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광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의 모습은 도화 노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비슷한 옷차림의 마을 노인일 뿐이었죠. 박광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잠시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봄비가 그치고 맑은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문득 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바람이 살짝 불어왔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희미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도 잘 가게나 박 기사. 박광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바람 소리인지 아니면 정말 도화 노인의 목소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의 손길에는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정이 17명의 생명을 구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게 한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이제 그의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버스는 다시 출발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마을의 풍경은 여전했지만 박광배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버스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을의 수호자, 생명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어쩌면 도화 노인의 뜻을 이어받은 새로운 전령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비가 그친 후에 맑은 하늘 아래 마을 버스는 평화롭게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박광배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도화 노인의 경고가 17명의 생명을 구한 이 사연처럼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이와 비슷한 미스터리한 경험이 있으셨나요?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